비드츠가 한 칸 올라와서 로드리를 마크를 하는 형태가 되고 네. 시티 오른쪽 풀백의 경우에는 학포가 와서 맨투맨을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구조가 자연스러워요. 살라가 올라와서 게이를 막았으니까 누리를 누가 막을 거냐라고 하면 이제 소보슬라이가 자연스럽게 와서 자신의 눈 앞과 등 뒤를 어느 정도 다 의식하는 형태로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하나 빕니다. 이거를 누가 막을 거냐라는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자리가 세메뉴였잖아요. 캐리캐스를 올려서 여기서 맨마킹을 시켰습니다. 이번 주의 빅매치 리뷰 네, 또 돌아왔습니다. 또 월요일이라서 저희는 또 중계를 하고 상태가 심히 좋지 않습니다. 4시에 있거든요. 이강인 경기. 르클라시크. 네, 르클라시크 하고 지금 집에 가서 진짜 잠깐 1시간 눈 붙이고 나왔고 또 자코치님은 어제 더블을 하셨잖아요. 2경기.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쵸? 그냥 연속으로 하면 좀 낫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친다는 느낌이니까. 근데 어제는 이제 8시 경기 하고 4시간 있다가 다시 또 하나 하고 그래서 2시 반 경기 하고 이제 참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예고돼 있던 빅매치죠. 사실 이번 주에 빅매치가 딱 2개가 있었어요. 맨유랑 토트넘. 네, 그리고 맨시티랑 리버풀. 이렇게 2경기 있었는데 맨유 토트넘은 사실 퇴장이 나와서 너무 좀 싱겁게 끝난 느낌이 좀 있었고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퇴장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장코치님이거든요. 이게 뭔가 맨유 토트넘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가 좀 열어놨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게 영상이 지금 결국에는 이 리버풀 대 맨시티를 하고 있지만 로메로만 아니었어도 그 경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경기가 일찍 했잖아요. 그렇죠. 9시 반. 토요일 9시 반 시간대가 좋아서 이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미리 봐서 조금 이제 찬찬히 준비를 해서 좀 알차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완전 무슨 찬물에다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리버풀 시티를 해야겠구나. 이게 선택지가 있는데 선택하는 거랑 없어진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로메로에게 또 크게 실망을 했다. 어제 뭐 결과적으로는 맨시티가 이겼어요. 맨시티가 이겼고 아스날이 썬더랜드에게 이겼기 때문에 승점 차가 9점 차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6점 차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번 시즌 베스트 경기. 와, 그래요? 결과면에서는 뭐 저는 당연히 뭐 조금 리버풀이 이기는 거를 바라긴 했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이기는 게 조금 더 그림이 좋았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고 리버풀이 경기에 대해서 들고 온 아이디어라는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좀 제가 이제 뭐 슬롯 감독 같은 사람을 신박하다라고 하면 좀 약간 건방지니까 좀 약간 프레시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게 있고 그래서 리버풀이 이겼다면은 그림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반대로 보자면은 저는 시티가 또 뭔가 하나 증명해낸 포인트가 있는 게 토트넘전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좀 모멘텀이 토트넘한테 넘어갔을 때 그거를 이제 실점을 하지 않고 지켜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결국에는 무너진 경우도 좀 있었는데 근데 막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교체를 늦게 하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리버풀전은 뭐 물론 교체를 하긴 했지만 근데 과르디올라는 감독이 의도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한테 모멘텀이 넘어갔을 때 교체로 그 상황에 대한 적응을 해버리면은 자신들한테 경기 막판에 모멘텀이 넘어왔을 때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에는 득점까지 기록을 해서 역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시티는 입증한 게 있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일단 경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리버풀의 압박 형태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시티가 골킥을 하거나 아니면 시티가 거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공을 가졌을 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많은 팀들이 그렇지만 리버풀이 가장 대표적으로 거의 상대가 골킥이나 박스 안에서 공을 가졌을 경우에는 맨투맨 형태로 압박을 하는 팀이에요. 맨투맨을 하는 거는 개념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죠. 그냥 말 그대로 맨투맨 그냥 내가 마크해야 되는 선수를 경기 내내 따라다니면 된다 혹은 막으면 된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내려앉았을 때는 지역 방어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버풀의 경우에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 뭐 사실상 거의 4-2-4에 가깝게 혹은 4-4-2와 4-2-4의 뭐 중간 정도로 지역 방어 형태를 갖추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지역 방어 형태일 때 누가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해서 누가 누구를 맨투맨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특정 포지션에 따라서
맨투맨을 해야 되는 대상과의 거리가 지역 방어 관점에서 보면 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공을 뺐더라도 혹은 공을 뺏었다가 다시 뺏겼을 때 공간이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제 기준점을 잡아놓고 누가 누구를 맨투맨 하냐를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압박 형태가 리버풀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격할 때 기준으로 보면 이제 거의 4-3-3으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3톱이 완전히 좁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어서 3포워드가 이제 기능을 하는 게 있었는데 리버풀이 좀 이렇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학포, 에키티케 그리고 살라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맨마킹을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에키티케가 시티의 오른쪽 센터백인 후사노프를 막고요. 그리고 마르크기의 경우에는 오른쪽 윙포워드였던 살라가 막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드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6번인데 로드리를 누가 막냐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비르츠가 한 칸 올라와서 로드리를 기본적으로는 개인 방어를 마크를 하는 형태가 되고 네. 반면에 시티 오른쪽 풀백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학포가 와서 맨투맨을 가져가는 거죠. 마테우스 누네스. 네, 마테우스 누네스를 이런 식으로 막고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사실 구조가 자연스러워요. 살라가 올라와서 게이를 막았으니까 이제 누리를 누가 막을 거냐라고 하면 이제 소보슬라이가 자연스럽게 와서 소보슬라인 반면에 조금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티는 이제 투톱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결국에는 이 배치는 다이아몬드 사사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은 4백이었을 경우에 센터백 사이에 투톱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바깥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서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둘을 묶어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간을 이제 뭐 미드필더가 이 선에서 들어와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소볼로슬라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리를 대인 방어하는 형태로 가긴 하지만 여기서 자신의 눈 앞과 등 뒤를 어느 정도 다 의식하는 형태로 수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자체는 뭐 크게 색다른 건 아니죠. 네, 자연스러운 형태를 벗어나지 않죠. 왜냐면 네. 오른쪽 풀백이 조금 더 전진해서 높이를 가져가서 상대의 왼쪽 풀백을 막는다니까요. 근데 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하나 빕니다. 그렇죠. 네, 여기 미드필더 자리가 하나 비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누가 막을 거냐라는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자리가 세메뉴였잖아요. 그렇죠. 세메뉴가 최근 경기들로 봤을 때는 투톱 중에 한 자리로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 케르케스를 올려서 여기서 맨마킹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내내 미들블록으로 내려앉거나 혹은 하프라인 밑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지역 방어 형태가 갖춰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지역 방어의 형태가 갖춰졌을 때도 케르케스는 거의 세메뉴를 완전히 별도로 뭐 농구로 하면 박스원이죠. 4명은 지역 방어하고 1명은 완전히 대인 방어해서 네. 보통 이제 에이스를 막는 형태인데 세메뉴 같은 경우 케르케스가 지역 방어 형태가 갖춰졌을 때도 이렇게 맨투맨 형태로 내려앉은 지점에서도 마크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저 경기 중에도 이제 이 장면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세메뉴가 좀 내려오는. 이거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맨시티 입장에서 의도한 게 아니라 네. 리버풀이 강요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3미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네. 메짤라라고 얘기하는데 4-3-1-2에서의 3미드는 평균적으로 공에 관여되는 높이 자체가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3-1-2는 투톱이 풀백과 센터백을 묶어놓기 때문에 근데 보통의 우리가 얘기하는 메짤라는 그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원톱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풀백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아는 메짤라는 상대 미드필더의 애초에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죠. 맞아요. 시티로 하면 이제 데브로이너랑 베르나르도 실바가 한창 좀 많이 가져갔었고요. 네. 과거 뭐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4-3-1-2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전반까지 묶여서 보게 되면 투톱이 애초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많이 없고 되려 6번과 센터백 그리고 풀백까지 해서 여기서 링크업되는 플레이가 좀 더 많은 게 이 4-3-1-2 다이아몬드 4-4-2에서의 이 뭐 메짤라 혹은 뭐 인사이드 하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일어났고 근데 케르케스는 세메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조금 더 높은 지점에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지점에 있든지 간에 거의 완전 맨투맨에 가깝게 수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르무시와 혼란이 나온다라는 건 투톱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거니까. 네. 그러면 시티 입장에서 4-3-1-2라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걸 리버풀 입장에서도 뭐 경기 직전에 대비를 조금 할 수 있었겠고 네. 결국에는 케르케즈를 올리면서 세미뉴를 맨투맨으로 묶는
그런 수비 장치를 좀 보여줬다. 요거를 좀 짚어주셨고요. 또 특이한 게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압박 형태 자체는 리버풀이 굉장히 그래도 잘 가져갔죠. 잘 가져가서 근데도 이제 시티가 가끔씩 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풀어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결국에는 언제냐면은 에키티케가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기 때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엄청 장면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두 팀 다 왜냐면 너무 고퀄리티였기 때문에 여기서 로드리가 한번 내려가서 공을 받았다가 백패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빌치가 막다가 여기서는 버리고 왜냐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패스라인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막혔다는 걸 알고 점프해서 나가죠. 나갔을 경우에 근데 이제 센터백의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로드리 같은 경우가 프리맨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공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살라나 에키티케가 한쪽 채널링을 해서 갔을 경우에 골키퍼한테 공이 갔을 때 로드리가 오게 되면 어차피 대인방어를 하는 게 결국엔 등 뒤에서 맞기 때문에 공을 한번 받고 채널링 한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시티 같은 경우가 좀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로드리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초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계속 원터치로 돌려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후선 오프를 활용해서 3자를 통해서 풀어나왔던 장면들이 꽤 있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터치라인에서 막 그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나 제스처하는 게 가끔씩 보이잖아요. 네. 가르디올라의 경우에는 결국엔 항상 채널링 한쪽으로 패스를 하라고 엄청나게 강요를 해요. 왜냐하면 채널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수비는 이쪽으로 가는 거를 배제하고 갔다는 거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것은 즉 결국에는 이쪽 센터백 이 선수가 원래 막아야 했던 선수가 프리맨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6번이 내려와서 골키퍼와 링크업돼서 플레이할 경우에 3자로 돌려놓는 플레이를 배제된 쪽으로 플레이를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상당히 공격적인 빌드업 형태네요. 그러면. 네. 네. 어느 정도 리버풀이 물러났을 경우에는 4-2-4 내지 4-4-2에 가깝게 지역 방어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나타났던 현상이죠. 세메뇨는 결국에는 캐리케스가 거의 맨투맨에 가깝게 수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메뇨 같은 경우가 되려 캐리케스가 자신을 맨투맨 하는 거를 역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역 방어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 풀백인 캐리케스를 아예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끌고 간다든지 경기장을 절반으로 봤을 때 이제 항상 이것도 제가 맨투맨 수비에 대한 대응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맨투맨을 대응하는 것 중에 가장 솔직히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로 관점으로 봤을 때 선수 입장에서 가로로 봤을 때 좌우 반을 나눠서 왼쪽 유닛을 오른쪽으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위아래 관점에서 세로 관점에서 봤을 때 백라인에 있는 선수를 완전히 최전방까지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 방어에서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완전히 한쪽이 비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한데 경기 중에 그래서 한번 나왔던 게 결국에 뭐냐면은 캐리케스가 이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세메뇨가 반대쪽으로 혹은 중앙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쪽 공간이 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게 몇 번 있었던 게 뭐냐면 학포가 되려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네, 지역 방어인데 예를 들어서 끌고 가버리게 되니까 세메뇨가 끌고 가버리게 됐을 때 이 공간을 이렇게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비워놨을 경우엔 결국에는 백라인이 전부 다 물르거나 아니면 뒷공간이 한 번에 공략당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리고 결국엔 학포가 지역 방어에서 수비를 어느 정도 해야 돼서 이 공간을 메우는 현상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경기 보시다가 아마 좀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야 얘 왜 수비 보고 있지? 얘 왜 백라인 왼쪽 풀백 자리에 있지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있었고 또 세메뇨만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경우에도 중앙 같은 경우는 메갈리스터가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를 맨마킹에 가깝게 수비하는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맨마킹을 떨쳐내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본래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제 끌고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메뇨가 오른쪽 미드필더인데 캐리케스를 끌고 왼쪽으로 시티 기준으로 하면 왼쪽으로 끌고 가버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 어쨌든 간 중앙 쪽인데 여기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메갈리스터를 끌고 사이드로 나와버리는 거죠. 사이드로 나와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발생하는 공간은 이제 중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기 중에 이 장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마테우스 누네스가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약간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맨마킹을 해서 이제 지역 방어를 깨버리니까 이 공간으로 마테우스 누네스가 공을 가지고 전진을 했고 여기서 아마 이제 마르무시가 한번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마르무시가 빠져서 조금 더 낮은 지점이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찬스가 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간 이런 식으로 약간 리버풀이 완전 전방에서는 거의 그냥 완전 맨투맨을 했고
조금 더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역 방어나 맨투맨을 혼합을 했는데 네. 완벽한 방법은 없잖아요.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티 같은 경우에 이런 조금 유기적인 포지셔닝 혹은 맨마킹을 일부러 특정 공간으로 끌고 가면서 발생하는 공간을 이제 활용을 했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압박과 지역 수비의 구조를 저희가 봤고 또 그거를 시티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경기 초반에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특히나 전반전쯤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전은 뭐 그냥 득점 없이 좀 마무리가 된 흐름이 좀 있었고 리버풀은 또 이제 후반 초반에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때 리버풀의 공격도 또 특이한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리버풀에 대해서 그래서 수비적인 접근은 이런데 이제 공격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티는 결국에는 리버풀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형태로 수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리버풀의 공격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티가 어떤 식으로 수비했느냐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시티는 전형적인 지역 방어 형태로 수비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리버풀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라인 있고 미드필더 구성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4-3-1-2 혹은 다이아몬드 4-4-2 형태 그대로 가져와서 지역 방어 형태를 유지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버풀이 의도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땐 뭐가 있냐면 풀백을 활용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4-4-2 형태로 수비를 했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상황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선수 배치 자체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배치로 돼 있다 보니까 선수와 선수 사이의 간격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버풀의 미드필더 배치로 보게 되면은 뭐 메갈리스터가 있고 흐라벤베흐르가 있고 그다음에 비르츠가 있다고 치면은 흐라벤베흐르랑 비르츠의 경우가 계속해서 어떻게 서게 되냐면은 이 시티 미드필더들 사이에 서게 되죠. 이때 시티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특히 사이드 미드필더가 이쪽은 오라일리고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는 뭐 세메뇨가 되는데 양자택일이 걸리게 됩니다. 양자택일이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센터백에게 패스를 했을 때 특히 골킥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혹은 박스 안에서 공이 리버풀에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센터백에게 줬을 때 센터백을 압박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구조상 투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전반전 상황으로 이제 마르무시가 센터백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소보슬라이가 어떻게 서 있냐면 높이를 높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센터백과 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서 있어요. 맞아요. 네, 가깝게 서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2대1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2대1이 수적 우위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점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누구예요? 왼쪽에 있는 오라일리죠. 네, 오라일리고 그냥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비하는 형태로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4-4-2? 네, 4-4-2 형태로 수비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이 나왔을 때 오라일리가 점프를 해서 압박을 하는데 근데 그런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의 경우에는 리버풀 기준으로 흐라벤베흐르고 왼쪽은 이제 비르츠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버풀은 좌우 윙포워드를 벌려놓는 게 아니고 이번 경기에서는 완전히 안쪽으로 완전히 좁혀놨어요. 근데 결국엔 그럼 이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시티 풀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나가지 마. 야 니 나가면은 3대3이고 공 있는 쪽으로 니어 사이드로 봤을 때는 나 풀인데? 너 나 안 막을 거냐? 3명으로 4명을 묶어놓은 거예요. 네, 여기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야 너 나가지 마. 야 너 나가면 나 풀인데? 그리고 결국엔 리버풀은 뭐야? 야 나 살란데? 나 이거 빠지는 거 안 막을 거야? 그리고 반대쪽은 뭐야? 야 나 학포인데? 나 학포인데 나 안 막을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 안 막을 거야? 이제 걸어 놓은 거죠. 네. 공이 여기까지 전개되면은 어느 정도는 소보슬라이한테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뭐 압박을 굉장히 빨리 와서 막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공간이 그럼 어디가 발생해요? 여기가 발생해요. 네, 이 공간이 발생했을 때 리버풀이 계속해서 유도했던 건 뭐예요? 흐라벤베흐르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풀백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풀백이 나오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살라 뛰는 거죠. 네, 살라 뛰는 거죠. 다이아몬드 4-4-2의 약점이네 전형적으로. 네, 보통은 우리가 요새 뭐 막 빌드업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보면은 막 얘기를 하는 게 뭐 3이다, 2-3이다, 4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각자 개인의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리시켜서 후방 유닛만 숫자로 표현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도 보면 뭐 따지고 보면은 리버풀의 공격 형태를 지금 뭐 후방 빌드업 형태를 4-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4-3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3톱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기능적으로. 그렇죠. 왜 4-3이 4-3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혹은 4-3이 왜 시티의 이 다이아몬드 4-4의 압박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설명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전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앞에 있는 11명 전체를 좀 온전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리버풀이 전형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그런 형태를 공격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빌드업이라는 건 골을 넣기 위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라인을 배제시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 어떤 모순인 것 같고 시작 자체가 어쨌든 이들을 이렇게 묶어놓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나왔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서 있지 않았다면 풀백이 애초부터 막았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의도하고 뭔가를 유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의 상황이 뭔가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건데 리버풀이 결국에는 약간 뭐 쉽게 얘기하자면 11명으로 축구하는 게 뭔지 제대로 좀 보여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흐라운베르가 이렇게 이제 나가서 공을 받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풀백이 끌려 나왔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라가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반대쪽 측면으로 보자면은 케르케스는 되려 소보슬라이는 와서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2대1을 걸면서 공을 받았고요. 반면에 케르케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안쪽으로 조금 좁혀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 하면은 결국에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것도 아이디어가 지역 방어를 공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지역 방어 관점에서 봤을 때 윙이 풀백을 막아야 되는데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윙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통은 이제 걸려 있는 윙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받으면은 센터백과 풀백은 벌어지고 이제 뭐 빠져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케르케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공을 갖기보다는 소보슬라인 좀 더 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케르케스는 좀 더 안으로 그냥 공을 갖지 않지만 자신에게 붙어있는 마크를 끌어내고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르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맞아요. 풀백이 나오고 비르치가 일로 패스를 넣어줬죠. 네, 보시면은 이 관점에서 이 각도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1인칭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풀백이 나한테 왔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선수가 프리가 되는 게 싫으니까 이 선수의 등 뒤에서 누가 와요? 센터백이 오죠. 네, 센터백이 후사노프가 와요. 근데 후사노프가 오니까 결국엔 또 어디가 벌어지는 거예요? 후사노프랑 게이의 갭이 벌어지죠. 게이의 갭이 벌어지고 이제 비르치가 여기서 한번 에키티케한테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갔었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전반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공수는 뭐 계속 오갔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공략했던 게 생각이 나네.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유독 많이 잡혔던 것들이 센터백의 수비력이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라, 뭐 특히나 후반전에도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게 살라가 게이가 살라를 완전히 잡아당겨서 라인 끝에서 프리킥 얻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것도 살라랑 게이의 매치업이었고 계속 센터백들과 공격 라인의 매치업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풀백이 건너뛰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된 거죠.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그렇고 뭐 양팀 모두 교체를 어느 정도 단행하는 시점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플랜 자체는 양 팀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 특히 이제 저는 리버풀 같은 경우가 이 의도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특히 공격할 때가 이런 게 조금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봐서 요새 막 그러잖아요. 다 뭐 저는 특히 이제 센터백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센터백이 이제 뭐 빌드업 우리가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빌드업이 약간은 뭔가 이 미식축구 했을 때 약간 쿼터백 느낌이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칼라피오리, 뭐 팀버, 뭐 화이트, 뭐 살리바, 마갈량에서 다 그렇지만 엄청 크고 신체적으로도 강인한데 피지컬적으로도 우위에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아스날의 경우에는 이제 세트피스에서도 들어갔죠. 맞아요. 우리 팀 박스 근처에서만 플레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을 가졌을 때 뭐 중앙 지역 그리고 상대 페널티 박스에 갔을 때도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건데 근데 거꾸로 보자면 저는 이제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조금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메짤라를 포지션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로 봤을 때는 10번 뭐 지네딘 지나딘이라든지 뭐 약간 우리가 얘기했던 판타지스타 이런 선수들은 10번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포지션은 이제는
존재하지 그쵸. 않는다. 예,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포지션이 그리고 단순히 그 위치가 아니고 이제 역할 관점에서 봤을 때 트랜지션이 워낙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근데 그 역할은 없어졌지만 좀 더 부각되게 된 포지션이 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메잘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잘라라는 게 결국 어원을 가보면 이탈리아어인데 반 날개잖아요. 그렇죠, 반 날개. 그렇죠. 반 날개 하프윙이잖아요. 네. 하프윙이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풀백과 센터백이 벌어졌을 때 그 사이 공간. 사이드로 빠져서 여기서 크로스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혹은 사이드 플레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데브라이너는 정말 정점을 찍었던 선수인 거고 워낙 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지 속에 남아있는 메잘라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흐라벤베르나 특히 이제 비르츠 같은 경우 했던 이 플레이도 결국엔 뭐예요? 중앙에 있지만 중앙에 있다가 사이드로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하프 윙인 거죠. 그렇죠. 중앙에 있다가 필요할 때 공간이 발생했을 때 사이드로 나와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미드필더라는 게 이제는 중앙뿐만이 아니고 사이드로 떨어져 나왔을 때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된다는 거를 이번 리버풀이 이 전략 형태로 굉장히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득점은 일단 소보슬라이 뭐 말도 안 되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팅은? 네,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제라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리버풀 선수고 이제 그렇죠. 하니까. 소보슬라이. 근데 저는 근데 그때도 좀 뭐 주변에서는 좀 약간 동의를 안 했던 경우도 있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베컴이랑 더 비슷하다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것도 조금 뭐 생긴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외모적인 것도 비주얼 그렇고, 훌륭한 것도 그렇고 네, 그것도 그렇고 킥 자체가 선수에게 되게 기반이 돼서 장점으로 부각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되려 조금 약간 얘기를 했던 게 조금 더 현대 축구에 맞게 적합화된 현대 축구화된 저는 베컴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또 있었던 게 다른 이유도 뭐냐면 이게 아마 그때도 리버풀전이었던 걸 그냥 기억하는데 라이프치히 뛸 때도 소보슬라이가 한번 사이드 풀킥 나왔을 때 리버풀이 할 때 이제 골 넣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슈터링 느낌이었던 근데 리버풀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리버풀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백스핀 깎아찼는데 그게 보통 백스핀 깎아차면 좀 느리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근데 그때 이제 소보슬레이가 넣은 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깎아찼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제 그게 구질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보게 되면은 킥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그런 구질을 구사하는 선수 자체가 애초에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훈련 때야 뭐 찰 수 있겠지만 그거를 프리킥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거를 찰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프리킥 득점만 보더라도 소보슬라이가 밀어주고 이제 밀어줬을 때 한번 거쳐서 찬 경우도 있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벽 밑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막는 거 있는데 막는 거 없으니까 그냥 땅볼로 차서 넣은 경우도 있고 오늘 이제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찬 킥 보면은 이제 무회전으로 그냥 완전히 이제 또 차서 넣은 경우가 있는데 구질이 되게 소보슬라이는 다양해요. 경기 중에 프리킥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구질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단순히 킥이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구질이 되게 다양한데 그게 진짜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왜냐면은 선수들도 뭐 저도 작년에 팀 있어봤지만 코너킥만 돼도 길게 차고 짧게 차고 뭐 다 하긴 하지만 근데 선호하는 코스가 있어요. 선호하는 구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코너킥을 찼을 때 니어포스트로 조금 짧게 와서 이제 낙차가 좀 큰 거죠. 맞아요. 낙차가 좀 커서 여기서 이제 돌려놓고 이제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고 근데 반면에 그런 선수한테 이제 코스를 바꿔 차라고 하거나 아니면 파포스트 쪽으로 의도적으로 차라고 하면은 그것부터가 이미 약간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요. 물론 차긴 하겠지만 불편해하고 심리적으로 근데 이미 그게 영향이 받으면은 경기 때는 그게 더 크게 편차를 드러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소보슬라이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구질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번 시즌 프리킥 득점만 보더라도 그게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으로도 자기가 어떤 구질을 차든지 간에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구질에 다 능숙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과거에도 얘기를 했던 게 소보슬라이는 이런 전술적인 역할, 뭐 베컴이 워낙 킥만 얘기가 많이 되지만 활동량도 굉장히 좋았고 경기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소보슬라이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따지고 봤을 때는 전 제라드보다는 베컴이랑 더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뭐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한 차례 또 여기서 이쪽에서 코너킥 이후 상황이었나 크로스가 이제 올라갔는데 파포스트로 코나테가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결국에 돈나룸마가 처리를 간당간당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그 궤적으로 그 코스로 찰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도 이제 공이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뭐 그걸 또 한번 가치를 보여준 거죠. 이게 생각보다 선수들이 뭐 패스의 구질도 그렇고 네. 킥에 대한 구질이 생각보다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본인이 좋아하는 패스 이 구질이 있고 슈팅 구질이 있어서 팬들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선수들도 경기 뛰다 보면은 다 보이는데 이 소보슬라이는 확실히 가짓수가 정말 많다는 게 뭐 힘 조절도 다 되고 구질 조절도 되고 약간 야구 구질 같은 네, 맞아요. 예, 뭐 약간 슬라이더 같은 느낌도 좀 네. 들었고 그리고 결국엔 나오는 게 또 그거죠. 리버풀이 막판에 이제 막 다 올려 붙여가지고 이제 소보슬라이 퇴장당할 때 그러니까 퇴장당한 배경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보통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골키퍼가 차거나 맞아요. 올려붙이면은 골키퍼가 차거나 아니면 센터백이 보통은 그렇죠. 킥 비거리가 긴 편이니까 네. 센터백이 남잖아요. 근데 리버풀은 그게 아니고 소보슬라이가 남아. 네, 소보슬라이가 남은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킥이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뭐 소보슬라이가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근데 이것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디어 관점에서 봤을 때 소보슬라이를 뒤로 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킥이 되려 좋으니까 신장이 더 큰 알리송을 전방에다가 그렇죠. 배치를 한 거죠. 네. 근데 센터백 둘에다 알리송까지 배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보슬라이가 킥을 해서 알리송이 됐든 센터백이 됐든 경합을 해서 골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럼 결국엔 이것도 뭐예요? 성공이죠. 네, 소보슬라이라는 선수의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결국에는 그 동점골 혹은 뭐 역전골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건데 근데 이런 게 애초에 가능하다는 게 선수의 특성이 킥에 그만큼 뭔가 특화가 돼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취골은 뭐 소보슬라이가 대단히 환상적인 골을 넣었고 이제 맨시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영훈이 형이 이제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토트넘전에서는 사실 2골 넣고 2골 내어주면서 그 버텨야 되는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도 약간 그런 흐름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소보슬라이 골 이후에. 네. 근데 오늘은 좀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리버풀이 지역 방으로 내려앉았을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티가 원했던 거는 물론 이제 뭐 후반전에 그 흐름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보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리버풀은 3톱으로 4명을 묶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시티는 결국에는 거꾸로 하면은 어떻게 묶었냐면 투톱으로. 네, 2명으로 4명을 묶은 거예요. 2명으로 4명을 묶었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사이드로 공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시티 입장에서 풀백한테 공이 갔을 때 누가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 풀백 소보슬라이가. 네, 풀백이 나가게 만들고 풀백이 나가게 되면 이게 또 갭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누가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빈도가 특히 라인을 타고 전진하는 빈도가 높았냐면은 아인누리. 네, 누리 같은 경우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완전히 사이에 있긴 한데 보게 되면은 마르무시가 조금 더 계속 소보슬라이에게 가깝게 있거든요. 소보슬라이에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는 타이밍 자체가 계속해서 좀 늦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조금 더 일찍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또 사이에서 받으니까. 네, 여기서 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는 결국에는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항상 가져가는 건데 리버풀 입장에서는 지역 방어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는 위에서 압박을 했을 때는 센터백을 아까 왼쪽 센터백 게이를 누가 막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살라였죠. 네. 살라였는데 근데 지역 방어 형태여서 4-2-4 혹은 4-4-2까지 와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살라가 여기서 센터백을 압박하기는 무리가 있죠. 네, 쉽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센터백을 압박하는 건 누가 돼요? 최전방 2명이 되겠죠. 네, 비르츠 혹은 에키티케가 돼요. 센터백을 압박하는 게. 근데 그러면은 발생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뭐냐? 나갔을 때 누가 계속 프리가 돼요? 로드리가 프리가 네, 돼요. 로드리가 프리가 돼요. 그래서 후반전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리버풀 쪽으로 모멘텀이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모멘텀이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도 이제 보게 되면 로드리가 여기서 막 어시스트성 패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간 이 구조상 계속해서 프리맨이 돼서 공이 한두 번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깨끗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막 공에서 막 간당간당하게 이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여기서 이어져요. 풀맨이 발생을 해서 공이 연결되다 보니까 시티한테 이제 다시 모멘텀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장면은 사실 전반전에도 네. 꽤 있었거든요. 리버풀이 지역 수비를 했을 때 로드리가 계속 풀리면서 네. 그냥 베르나르도 실바랑 이 세트로 해서 2대1 구조 계속 만들면서 로드리 이 라인 브레이킹 패스가 이날 경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구조에서 계속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맨투맨일 때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없지만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미들블록까지 상대가 왔을 경우에는 결국에 프리맨은 여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로드리가. 없는 거죠. 근데 저 여기 잠깐 궁금한 게 네. 로드리가 이렇게 됐을 때 프리맨이 될 거라는 건 네. 리버풀 입장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로드리에게 수비를 바짝 붙인다든지 네. 구조적인 장치를 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건 그냥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생각했던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게 되면은 등 뒤를 막으면서도 이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 양자택일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는 방법은 원래 리버풀이 하는 어프로치로 보게 되면은 제일 이렇게? 간단한 건 뭐예요? 그냥 4-2-3-1 예. 형태로 서는 거예요. 네. 4-1-3-1 형태로 서는데 근데 이게 센터백이 시티는 항상 센터백 퀄리티가 문제지만 이게 후사노프고 후벤디아스고 이게 마르크게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2대1 주는 대신에 여기서 맞겠다인데 근데 이렇게 되버리면 이 2대1 구도가 너무 커서 여기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또 양자택일이 걸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2대1 걸려서 센터백이 프리로 와요. 프리로 오면은 보통은 이제 윙에서 점프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또 네, 윙에서 점프하면 시티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게 풀백이 나와서 받든지 풀백이 나와서 받으면은 여기서 2대1 걸려 있으니까 이게 끌려 나오면은 여기서 애초에 안 주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쪽으로 네, 가버리니까. 집어넣을 수도 있죠.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묶어놓으면 보통 그리고 누가 나와요 그러면? 미드필더가 떨어지면서 미드필더가 나오니까. 떨어지면서 나오면 그럼 이거 누가 막아야 돼요? 또 미드가 미드필더가 나와서 나와요. 나와. 그러면 어디가 돼요? 중앙이 또 비는 거예요. 중앙이 또 비어요. 내가 결국에는 봤을 때 뭐를 좀 더 우선시할 거냐. 근데 차이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미 이게 베르나르도 실바 받고 돌아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백라인밖에 안 맞아요. 백라인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형태를 유지한다고 치면은 이거를 내주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빠져서 돌더라도 그래도 뭐가 남아요? 좁히면은 미드필더 라인이 하나 더 남으니까. 라인이 2개가 남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덜 위험하다고 기회비용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네. 어쨌든 로드리가 막 어시스트성 패스를 여기서 하기에는 거리 자체가 좀 멀기 때문에 벽을 하나 더 세우면서 뭔가 그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걸 생각을 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했는데 근데 후반전에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 이게 리버풀한테 완전히 좀 넘어갔잖아요. 완전히 넘어갔죠, 거의. 끝에 이제 득점이 막 나오고 했던 한 10분, 15분 정도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의 기인에서 리버풀이 이제 로우 블록까지 내려앉았을 때 시티가 결국엔 득점을 한 건데 근데 그전 상황까지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은 리버풀 쪽으로 흐름이 넘어갔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걸로 보면은 다시 조금 돌아가서 아까 리버풀이 맨투맨 방식을 채택한 걸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맨투맨을 하게 되는 거에 의의는 결국엔 뭐냐면 앞을 볼 수 있는 선수를 골키퍼 빼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앞을 보는 건 골키퍼밖에 없으니까 골키퍼는 누구한테 찰 수밖에 없어요? 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찰 수밖에 없죠. 전방으로 찰 수밖에 없고 보통 시티는 누구한테 차요? 혼란이 있죠. 네, 혼란한테 차요. 혼란한테 차는데 혼란한테 차서 여기서 이제 경합이 돼가지고 물론 빠져서 공격을 위협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미 이것 자체가 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경합을 했을 때 무조건 1차 경합 이후에 2차 경합, 3차 경합까지가 떨어지게 되죠. 발생을 하게 되죠.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엔 이거 자체가 제 표현으로 뭐냐면 약간 혼돈이에요. 카오스예요. 감독이 뭔가 제어하기 어려운. 뭔가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세컨볼 2차 경합을 하기 위한 장치들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고 하긴 하겠지만 근데 요걸로 딱 닦아놓고 볼게요. 리버풀이 이걸 잘하겠어요? 시티가 이걸 잘하겠어요? 리버풀이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리버풀이 훨씬 더 이거에 능하죠. 리버풀은 원래도 클럽 때부터 항상 이게 장점이 있었던 팀이니까. 트랜지션에 강한 팀이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흐름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1차 경합했다가 2차 경합했는데 2차 경합 시티가 땄어요. 근데 여기서 또 와가지고 다시 또 리버풀 뒤집어서 뺐었어요. 뺏어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후반전이 조금 더 잦았죠. 그러면서 흐름이 자꾸 이제 어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리버풀 쪽으로.
왜냐면 근데 이거는 팀의 약간 본질 혹은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임 모델을 넘어서 이제는 구단의 문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리버풀이라는 구단의 게임 모델에 조금 더 익숙한 장면이죠. 아주 오랫동안 네. 쌓아왔던 네. 예, 그런 어떤 향수 같은 거죠. 이 시티라는 구단은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오면서 이제 구단의 문화, 특히 시티는 약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과르디올라도 계속해서 처음 오고 나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두 가지죠. 우리는 경험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히스토리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축구적인 문화. 도대체 우리가 뭘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네, 해야 되는지 시도할 건지. 그러면서 이제 유스 레벨부터도 이 형태의 이 게임 모델에 맞게 선수를 스카우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쭉쭉쭉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티는 문화가 생기고 반면 리버풀은 클롭이라는 감독이 와서 만들어놨죠. 네,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제 막 했고 뭐 팸라인더도 그렇고 이제 뭐 계속해서 코치들이 이제 들어왔어. 지금 이제 스완지 감독도 그런 관점에서 리버풀 코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B팀 선수가 혹은 유소년 선수가 A팀에 왔을 때 그 게임 모델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처음에 맞아요. 구단 코치로 왔었는데 네네. 클롭 감독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특화된 뭔가 본인만의 고유의 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반복됐을 때 누가 더 익숙하냐? 리버풀이 더 익숙하죠. 네, 리버풀이 좀 더 익숙한 거죠. 그리고 안필드이기도 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사실 모멘텀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꽤 긴 구간 동안 맞아요. 네, 리버풀의 흐름으로 이제 좀 경기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리버풀 팬들은 그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잘해놓고 네. 왜 자꾸 후반 막판에 흔히 말하는 지금 4-4-2처럼 너무 내려앉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 실점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니, 왜냐면은 이거는 그 제가 막 세미나하거나 할 때도 많이 쓰는 영상이 있는데 과르디올라가 이제 막 아틀레티코한테 예전에 챔스 했을 때 사비치 퇴장당하고 나서 막 두들겨 맞았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다음 라운드 진출했는데 이제 막 기자가 물어봐요. 아 이게 뭐 당신이 보통 당신 공격적인 축구로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맨날 그리고 뭐 수비적인 축구 좀 안 좋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오늘 당신 팀도 이제 막판 되니까 내려앉아가지고 막 수비해가지고 한 명 퇴장한당한 아틀레티코한테 두들겨 막아져서 버티는 식으로 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했다. 근데 뭐 이번 기회를 좀 당신이 평가절하 했던 축구에 대해서도 좀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약간 조롱하는 거네. 네, 얘기하니까 근데 과르디올라 정색하고 왜 그거 나한테 묻냐고. 나 왜 뭐 내가 평가절하 뭐 그런 얘기 자기는 평가절하를 했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건데 얘기를 하는 게 그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 같냐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 와서 모멘텀이 아틀레티코에게 넘어갔을 때 이 팀의 관중들 그리고 내가 선수 때는 비센테 칼데론이었고 그렇죠. 이 팀에게 모멘텀이 넘어갔을 때 이 팀의 관중들, 이 팀의 팬들과 섞여져서 만들어내는 이 구장의 분위기, 구장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려앉아서 수비한 거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가 아니라고. 나는 하기 싫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축구라는 게 공은 하나인데 팀은 두 개라서 공을 가진 팀이 공이 없는 팀으로 하여금 강제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토트넘전 얘기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떤 감독은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전 얘기를 하면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투톱으로 해가지고 시티 센터백 둘한테 2대2 걸어서 갖다 붙였어요. 근데 쿠사노프랑 마르크 게이가 토트넘 이 투톱 콜로무안이랑 솔랑키한테 2대2지만 수적 동이지만 질적으로 우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겼어요. 이겼는데 후반전 되니까 이제 사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갤러거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우도기를 올렸어요. 우도기를 올리고 우도기를 올리면서 거의 이제 4대4 혹은 3대3으로 계속 올려 붙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은 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감독은 이 상황에 대한 적응으로 교체를 하는 감독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도로 봤을 때 뭘 하는 게 제일 상식적이에요? 센터백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4대4니까 5대4를 만들 수가 있겠죠. 4대4로 자꾸 올려 붙이니까 5대4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과르디올라라는 사람은 상대가 지금 공을 가지고 모멘텀이 좀 넘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최대한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한 적응을 하지 않고 버티고
어차피 공을 좀 더 오래 갖는 거는 우리고 그 모멘텀이 우리한테 넘어온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전은 결국엔 뭐 교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성립이 사실은 뭐 누가 맞고 틀린 건 없어요. 근데 과르디올라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그 큰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멘텀이 다시 시티한테 넘어갔었죠. 넘어가고 골을 넣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 있었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득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왜 교체를 안 되지 않냐.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꾸로 보면 그런 거예요. 시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명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증명한 포인트가 뭐예요? 시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체를 그렇죠. 하긴 했지만 거의 기능적으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비슷한 맞아요, 역할을 맞아요. 하는 선수들 간의 교체. 예서 쉐어키가 들어갔어요. 세멘이 올렸죠. 네, 세멘을 올려고 네. 마르무시가 나갔어요. 근데 마르무시가 하던 걸 네, 세메뉴가 그대로 했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큰 틀이 바뀌었냐는 거죠. 그건 아니었어요. 네, 물론 선수가 마르무시랑 세메뉴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접근 방식이 바뀌지는 않았던 거죠.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는 또 뭐예요? 결국에는 공은 우리가 좀 더 가질 거다. 지금 모멘텀은 넘어갔어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지. 이겨내야 되는 거고 결국엔 맞아. 어차피 모멘텀은 공은 우리가 더 가질 거니까 온다. 네, 넘어온다는 거죠. 넘어와서 결국에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결국에는 막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리버풀의 공세가 강한다 하더라도 그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수비를 넣는다 했다면 혹은 뭔가 구조를 좀 바꿨다 했다면 본인들의 모멘텀이 왔을 때 그 빛을 못 볼 거 아니에요. 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 본인들이 올 모멘텀을 위해서 이걸 버티는 선택을 한 거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모멘텀에서 빛을 봤는데 혼란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혼란은 그냥 뭐 9번 해준 거죠. 그냥 혼란 해줬다. 혼란이 막 근데 최근에 득점이 많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뭐 빅찬 스미스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반다이크랑 싸우면서 막 우위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뭐 활발한 경합은 보여줬지만 결국에 이제 동점골 나오기 전에는 혼란 또 조용하구나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에 뭐 혼란도 개인적으로 좀 증명을 하지 않았나.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유케레스 얘기도 했지만 혼란도 저는 뭐 두 선수는 당연히 좀 달라요. 다른데 두 선수 다 뭐냐면은 막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막 공을 막 오래 가지고 있고 요케레스가 그건 조금 더 사실 능한 편이긴 해요. 혼란보다는 조금 능한 편이긴 한데 근데 둘 다 결국에는 9번이고 근데 혼란은 사실 등지고 플레이하는데 그렇게까지 능한 선수는 아니에요. 애초에가. 기본적으로. 네, 도트문트 때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왔을 때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폭발력이라죠. 굉장히 거기서 이제 능한 선수인데 오늘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맨투맨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 자체가 잘 안 와요. 그렇죠. 잘 안 오고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이런 형태의 수비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팀이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완전 물러버리든지. 완전 로우 블로가든지. 근데 그러면은 할 게 사실 없어요. 혼란 입장에선 할 게 없어요. 공과 관련돼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물론 당연히 이제 경기에 너무 많이 뛰고 있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과르디올라도 그건 얘기를 하는 바니까.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런 득점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막 공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올라왔을 때 그냥 혼란이 떨어뜨려 주고 뭐 굴절 상황 있을 때 베실바가 넣은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역할을 다 한 거죠. 한 거죠.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경기 준비를 잘 해왔던 리버풀인데 또 이걸 이겼던 시티.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올 시즌 거의 최고의 경기인 것 같아요. 그 리버풀이랑 첼시랑 경기했을 때 첼시가 이겼었잖아요. 전반기 때 한번. 그렇죠. 그때가 3대2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경기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는데 재밌다는 게 오늘처럼 이 양 팀이 전술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분명해서 그것들이 이제 상충하면서 맞아요. 이제 만들어낸 그 상황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그 경기 이후로 오늘 이 경기가 가장 좀 흥미로웠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빅매치답게 두 팀의 어떤 이름의 명성에 맞게 재밌는 경기가 있었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로우 블록 갔을 때 버티는 걸 잘하는 팀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건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보면 결국에는 맨투맨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앞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로우 블록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앉았을 때 버티는 힘이 좋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싫으면은 쉽게 말해서 뭐야 그냥 골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한 점 차가 아니고 2점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결국엔 뭐 시티랑 하는 경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번리전? 네, 번리전도 그랬어요. 번리전도 그랬죠. 막 퍼붓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좀 하나 먹고 이제 네, 바로 동점됐는데. 뭐 흐름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흐름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 로우로 내려앉았을 때가 버티는 힘이 좋은 팀은 아니다. 그것도 사실 리버풀이라는 팀의 게임 모델 혹은 구단의 문화상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 그걸 잘하는 팀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래서 더 내려앉았던 게 팬들 입장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근데 그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과 맨시티의 뭐 이번 시즌 거의 최고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경기를 리뷰해 봤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빅매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